10월 12일 날 봤던 서울시 7급 시험 해설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시험은 전반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아마도 올 초에 봤던 국가직 시험이나 아니면 같은 날 시행됐던 지방직 7급에 비해서도 서울시 7급이 굉장히 조금 약간은 더 쉽게 출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좀 쉽게 출제된 거는 내년부터는 시험을 출제하는 곳이 좀 바뀌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시험이 이렇게 쉬우면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냐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이렇게 약간 쉬운 시험일 때는 여러분이 대비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우리가 문제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이제 유형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 근대사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됐고 근현대사 문제는 5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비율도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근데 일단 내년부터는 이제 출제하는 곳도 바뀌고 하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제 이 출제하는 곳에서 내는 시험의 유형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지방직이나 국가직의 유형에 맞춰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면서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문제. 같은 왕대에 발생한 일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같은 왕인지 이제 일단 왕을 한번 쭉 찾아봐야 되겠죠. 1번. 왕의 장인인 김흠돌이 반란을 일으켜 그 일당을 처벌하였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김흠돌의 모역 사건이라고 그래요. 자, 김흠돌이라는 사람이 모반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신문왕. 그래서 신문왕이 즉위했을 때 이 모역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신문왕은 신라 중대에 전제 왕권을 확립한 왕이고요. 자, 2번.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를 채용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독서 3품과라고 하고요. 요 독서 3품과는 원성왕 때. 자, 신라 하대 초반기의 그 왕이죠, 원성왕. 자, 유학교육을 위해서 국학을 설립하였다. 자, 국학이라고 하는 최초의 학교를 설립한 게 신문왕 때죠. 그 다음에 지방제도를 개편해서 전국을 9개의 주와, 그러니까 구주가 되겠죠. 그리고 5개의 소경, 5개의 소경을 설치했다. 자, 그러면 구주 5소경을 설치한 왕이죠. 자, 통일을 한 뒤에 체제를 정비한 건 구주 5소경, 이렇게 체제를 정비한 건 바로 신문왕.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문왕과 그 다음에 원성왕. 그러면 같은 왕대에 발생한 사건이 아닌 것은 그랬으니까 원성왕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김흠돌의 모역 사건으로 이 귀족들을 숙청하게 되면서 오히려 신문왕 때는 왕권이 강화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왕을 전제 왕권의 확립이라고 표현하고 그 시기를, 그 다음에 원성왕의 이 독서 3품과는 이제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노력이었고, 아무래도 진골 귀족들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 게 바로 독서 3품과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봤고요. 특히 신문왕은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이고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 독서 3품과도 제시문으로 굉장히 잘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2번 한번 가볼까요? 삼국시대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삼국시대 문화유산 봅시다. 광개토대왕 릉비를 통해서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알 수 있다. 자, 이 광개토대왕 릉비는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위해서 장수왕 때 건립했죠. 그래서 장수왕 때 건립했다. 5세기 초에 414년에 건립을 하게 되죠. 자, 단양적성비에서는 신라의 중앙집권 체제를 이해할 수 있다. 자, 단양적성비라고 하는 비석은 신라 진흥왕 때 단양 적성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러니까 한강 상류를 점령하고 세운 비석이죠. 한강 상류를 점령하고 세운 비석이다.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사택지적비에서는 백제 한문학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일단 2번 다시 볼게요. 단양적성비에서는 신라의 중앙집권 체제를 알 수 있다. 단양적성비에서는 중앙관제나 또는 지방관제를 또 살짝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율령의 반포, 그 전에 버풍왕 때 이제 정비된 율령의 반포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 체제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3번 사택지적비에서는 백제의 한문학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 사택지적이라고 해서 백제 말기에 요 사택지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 사람은 아마도 의자왕 때의 재상이었던 걸로 추측되는데, 자, 이 사택지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석을 썼죠. 그래서 이 비석에서는 인생이 허무하다, 도교의 내용이 담겨 있고, 그러므로 나는 불교에 뭐 귀하겠다, 매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불교에 관련된 내용까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비석 자체는 문장이라든가 또는 뭐 사륙 별려체 형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문학의 수준이 굉장히 뛰어났음을 알 수 있죠. 자, 4번 호우총의 청동그릇을 통해서, 호우총의 청동그릇은 호우명그릇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우총에서 발견된 청동그릇, 호우명그릇을 통해서 고구려가 신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같은 시기에 고구려와 신라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세냐면 고구려가 힘이 더 세죠. 그래서 고구려가 신라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게 아니라 신라가 고구려 영향력 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각 시기에 특히 삼국시대에 여러 가지 뭐 문화재라든가 문화유산에 관한 이런 의미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보기에 밑줄친 인물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 자, 무예라고 했어요. 그러면 발해의 왕인데 요 발해 왕 중에서 그러면 이름이 대무예가 되겠죠? 자, 대무예는 무왕, 발해 무왕, 발해 2대 왕인 무왕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대장 장문유를 파견하여 해적을 거느리고 등주를 치니, 자, 장문유라고 하는 수군을 거느리고 등주는 산둥반도 덩저우 지방을 얘기하는 거고요. 등주를 치니 당현종을 급히 문예를 파견하여 유주의 군사를 동요시켜 이를 공격하는 한편, 자, 문예는 누구냐면 대문예라고 하는 이 대무예, 문왕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와 당에 대한, 그러니까 당과 그 다음에 요 말갈에 대한 정책에 불만을 품고 당으로 망명했던 사람이죠. 자, 문예를 파견하여 유주의 군사를 동원시켜 이를 공격하는 한편 태북경 김사랑을 사신으로 신라에 보내 군대를 독촉하여, 자, 군대를 보내서 신라에게 군사를 독촉해서 발해를 치게 했다. 즉 발해를 공격하게 했다. 그래서 이때는 발해 성덕왕 때. 자, 발해의 성덕왕 때, 신라의 성덕왕 때 발해를 공격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신라의 성덕왕 때 우리가 발해를 공격했었구나 하는 내용까지. 하지만 매우 추운 데다가 눈이 한 길이나 쌓여서, 즉 폭설이 내려서 군사들이 태반 얼어 죽으니 공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 자, 그러면 이 밑줄 친 인물의 재위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대무예, 즉 무왕이죠. 무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무왕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우리 무왕의 업적을 찾는 걸로. 자, 그 다음에 1번 봅시다. 그러면 당이 발해왕을 발해국왕으로 승격시켜 책봉하였다. 자, 발해왕을 발해국왕으로 승격시켰다. 원래는 발해군왕으로 책봉이 됐었어요. 발해군왕으로 책봉된 건 누구였냐면 대조영, 고왕이죠. 자, 그런데 발해국왕으로 책봉된 거는 누구냐? 문왕이에요. 발해의 3대 왕인 문왕이 발해 국왕으로 승격이 되죠. 자, 그러면 1번은 틀렸고. 자, 2번. 발해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국교를 맺었다. 자,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국교를 맺었다.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건 무왕 때부터. 그래서 무왕 때는, 자, 당과 신라와 사이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고립으로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 즉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본에 사신을 보내서 일본과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죠. 자, 전륜성왕을 자처하고 황산과 황후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의 이상적 군주를 얘기해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전륜성왕이라고 자처하고 황상이라는, 나 황제야, 이런 황상이라는 칭호를 쓰기도 했다. 이거는 자, 문왕에 관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동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하고 중흥이라는 연호를 채택하였다. 자, 동경에서 상경으로 천도를 했고요. 가장 오랫동안 수도였던 도시. 그리고 중흥이라는 연호를 썼다. 이거는 8세기 말에 성왕, 5번째 왕인 성왕에 관한 설명이죠. 자, 이 중에서는 무왕에 관한 설명을 찾아라.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고, 일본의 사실을 파견해서 국교를 맺은 거는 무왕도 그렇지만 문왕에도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무왕, 문왕 모두 다 해당하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는 2번 무왕에 관한 설명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2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3번에 2번. 그래서 발해에 관련된 문제. 발해에서 늘상 나오는 문제들이 무왕, 문왕, 선왕 이런 왕들을 좀 구별하는 업적을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3번 문제 풀어봤고요. 4번으로 가볼게요. 보기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자,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사실 여러분이 여기까지 보더라도 금방 찾을 수 있죠. 아, 백제 영동대장군 사마왕은 누구냐? 자, 이 왕은 무령왕, 6세기 전반의 무령왕을 얘기하는 거죠. 나이가 62세 되는 계묘년 5월 임진일의 7일, 임진일 7일에 돌아가셨다. 을사년 8월 갑신일인 12일에 안장하여 대묘에 올려 외시며 기록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 자, 그럼 이거는 무덤에서 발견된 것 같죠? 이렇게 왕을 장례를 치렀다라는 내용이니까 그러면은 무령왕의 무덤이니까 무령왕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석. 자, 이렇게 무령왕 안에서 무령왕릉 안에서 이 무덤에 묻힌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그런 비석이 발견된 거죠. 그게 바로 무령왕릉 지석이고요. 자, 그리고 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고대의 무덤 중에서 피장자, 즉 묻힌 사람에 관해서 묻혀 있는 걸 이렇게 문서, 기록, 말하자면 이제 문자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거는 이 무령왕릉 지석이 가장 대표적이죠. 뭐 발해에서 발견된 정효공주, 정혜공주 묘지 뭐 이런 거 빼고는 요게 이제 삼국시대에는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마왕은 아, 무령왕이구나. 사실 금방 찾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지문으로 가볼까요? 자, 북위의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 이렇게 북위의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가 너무 괴롭히니까 고구려를 좀 혼내주세요 라고 요청한 왕은 백제의 계로왕이에요. 자, 하지만 이 계로왕 때 요 답신을 받기도 전에 고구려가 쳐들어와서 한성을 함락해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5세기 장수왕 때 그때 왕이구나. 자, 그 다음에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어 이벌찬 비지의 딸을 왕비로 맞았다. 동서왕이죠. 동서왕 같은 경우는 금방 우리가 이거를 결혼동맹이라고 그래요. 자, 백제와 신라 사이에 결혼동맹이 체결되죠. 이거는 493년이니까 5세기 말 되겠죠. 자, 22부의 중앙관청을 두고 수도와 지방을 5부 5방으로 정비했다. 자, 중앙에 22부의 관청을 두었고 지방에 5부, 그 다음에 5방, 5부 5방 체제를 정비했어요. 그러면 성왕, 그래서 성왕은 6세기 한 중반 정도. 자,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여러 차례 고구려를 격파했다는 서신을 전했다. 우리가 고구려를 여러 차례 격파했다라고 이렇게 서신을 보냈고 특히 양나라, 그럼 양나라는 어디냐면 중국 남조예요. 중국 남조 양나라가 되겠죠. 자, 중국 남조 양나라에 이렇게 서신을 보내서 교류를 했었다. 그래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왕이 바로 무령왕이고 자, 그러면 요 무령왕 때 이렇게 사신을 보냈잖아요. 이런 사신의 모습이 그림으로 또 글로 이렇게 설명이 돼서 남아있어요. 그걸 우리가 양직공도라고 그래요.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무령왕 때 양나라와 중국과 교류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무령왕을 찾으라는 거였으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백제의 발전 중에서 무령왕에 대해서 좀 전처럼 이렇게 지석을 제시하고 그리고 여기처럼 무령왕의 업적을 찾아라 이런 문제가 잘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5번으로 가볼게요. 보기에 기역이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때 기역이 군사를 출동시켜 사면에서 들이치니 수병사들은 살수를 건너지도 못하고
허물어졌다. 처음에 수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는 무릇 30만 5천 명이었는데 요동성으로 돌아갈 때는 겨우 2,700명 뿐이었다. 자, 일단 어느 나라랑 전쟁을 했냐면 수와 전쟁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어디에서 전쟁을 했냐면 살수에서 전쟁을 했음을 알 수 있죠. 살수는 청천강 유역에서 수나라와 전쟁을 했구나. 그리고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쳐들어왔었냐면 30만 5천 명이 같이 싸웠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요 전쟁이 자, 양제가 쳐들어온 전쟁이죠. 그리고 수나라의 침입 중에서는 2차 침입에 해당하는 수양제의 침입이었고 자, 이때 113만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 중에 30만 명만 따로 별동대를 뽑아서 평양성을 공격하게 했고 자, 이때 수양제의 공격이 있었고요. 수나라의 2차 침입이고 어디서 막아냈냐면 살수에서 막아냈다. 그러면 요 살수에서 잘 막아냈어요. 누가 막아냈냐면 을지문덕이. 자, 그래서 이때 기억에 들어갈 인물은 을지문덕이구나. 이렇게 일단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는 이제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1번. 그는 스스로 최고 관직인 대망리지에 올라서 권력을 장악했다. 대망리지라고 하는 건 고구려의 수상을 말해요. 수상을 말하는데 이 고구려의 수상 그리고 스스로 대망리지에 올랐다라고 하면 연개소문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고구려 연개소문은 정변을 일으켰죠. 642년에 정변을 일으켜서 스스로 대망리지라는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오르게 되죠. 자, 1번의 연개소문, 2번. 그는 요와 하류에 있는 안시성에서 공방전 끝에 승리했다. 그러면은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누구냐면 양만춘이죠. 자, 그러면 안시성 전투는 언제냐? 당이 싸운 거죠. 그래서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요 안시성 전투 여기에서 잘 막아냈다라고 하는 거고 성주 양만춘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가 적장 우중문에게 보낸 우원시가 전해진다. 우리가 이거를 여수장 우중문시 여수장우중문시라고 하죠. 자, 수나라 장군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라는 뜻이죠. 내용은 뭐 대충 이런 거죠. 뭐 오묘한 계책과 뭐 훌륭한 전략은 다 하늘의 뜻이고 한데 자, 만족함을 알면 전쟁의 공이 높아서 이제 만족함을 알면 그만둠이 어떠하리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묘한 계략, 뭐 전술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네가 지금 나한테 휘말린 거야. 그러니까 그만 적당히 하고 돌아가도록 해. 그래서 요 편지를 받는 순간 여수장 우중문 즉 우중문이 깨달았죠. 아, 이거 함정이었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게 바로 이 우원시고 자, 그러면 이거 수나라 장군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수나라 장군과 누가 싸웠냐? 을지문덕이 싸웠죠. 그래서 을지문덕을 찾는 문제였었죠. 정답은 3번. 자, 그는 오천의 결사대를 조직해 황산벌에서 싸웠으나 패했다. 황산벌 전투, 계백.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계백과 맞서서 싸운 건 누구였었습니까? 계백과 맞서서 싸운 건 김유신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김유신까지 같이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을지문덕을 찾아라.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고 금방 우리 얘기했었죠. 을지문덕이 싸운 전투, 승리한 전투가 살수대첩이었구나. 왕으로 하면 영양왕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수대첩, 그리고 을지문덕, 그리고 영양왕까지 같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정답은 3번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가볼게요. 보기에 해당하는 국가의 정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임금은 스스로 황상을 표방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가지고 있었으며 자, 황상이라고 해요. 스스로 이제 황제국이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를 썼고요. 그 다음에 오경 15부 62주의 행정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율령에 해당하는 정령에 따라서 정치를 운영했다. 자, 황제라고 칭했고 연호 독자적이었고 지방체제에 있었고 율령이 있었고 그럼 이제 뭐 자주적 국가라는 얘기네요. 자, 어느 나라에 대한 설명이냐면 아, 이거는 발해에 관한 설명이구나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발해를 한번 찾아볼까요? 감찰기관으로는 중정대, 재정기관으로는 사장시가 있었다. 자, 관리감찰기구로는 중정대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느 나라를 공부하건
관리감찰기구랑 학교는 꼭 체크를 한번 해두자. 여기서 관리감찰기구. 그 다음에 재정기관으로는 무역을 담당하는, 무역이라든가 뭐 재정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사장시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어요. 자, 육부의 명칭은 충인, 의지, 예신 등의 유교 덕목을 따랐다. 자, 유교의 명칭, 육부의 명칭. 자, 원래 발해는 삼성 육부 체제를 당으로부터 빌려왔죠. 그래서 당의 제도를 모방했어요. 당의 제도를 모방했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당의 제도를 모방했지만 운영은 독자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독자적으로 운영했는데 특히 육부의 명칭은 보통은 삼성 육부 할 때는 충인의지예신. 여기는 이제 충인의지예신인데 원래는 이호예병현공이죠. 그래서 이호예병현공 이렇게 딱 매치시키면 되는데 발해에서는 유교의 이념을 받아들여서 충인의지예신으로 바꿨고 특히 충인의는 자, 우리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는 좌사정, 우사정 이렇게 또 각각 3개씩을 관리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유교 덕목을 따서 만들었다. 맞아요. 자, 부에는 도독, 주에는 자사, 현에는 현승을 두었다. 자, 오경, 15부, 62주, 그리고 주 밑에 현 이렇게. 그래서 15부에는 도독, 주에는 자사, 현에는 현승을 두었다. 자, 발해의 지방행정 제도가 맞고요. 자, 4번에 정령을 제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을 중대성이라고 불렀다. 자, 여기서는 중대성이 아니고 이렇게 제정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 기구가 정당성이었어요. 정당성. 그래서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된다. 자,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독자적 운영한 것만 하나 체크해보고 넘어갈까요? 첫 번째는 정당성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좌사정, 우사정처럼 이렇게 중국에는 없는 독특한, 그러니까 좌사정이 충인의 3개의 부서를, 그 다음에 우사정이 예지신 3개의 부서를 다 각각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부의 명칭이 유교적이라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충인의지 예신 이렇게 봤듯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당성 중심, 정당성이 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최고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기 밑줄친 내가 시행한 정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난날 신라의 정치가 쇠하여 도적들이 다투어 일어나고 백성들은 난리통에 그들의 폭골이 들판에 널렸다. 전 임금이 온갖 혼란을 평정하고 국가 기초를 닦았으나 말년에 와서는 무고한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쳤고 국가가 멸망하였다. 내가 그 위기를 이어 새 나라를 창건하였는데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켜 힘들게 하는 것이 어찌 원하던 일이겠는가. 다만 모든 일을 시작하는 때라 부득이 그런 것이다. 자, 신라 정치가 쇠해서 도적들이 막 일어났고 그래서 여기 내가 있네요. 내가 그 위기를 이어 새 나라를 창건하였다. 자, 그러면 신라 이후에 새 나라를 창건했다라고 했고요. 자, 이제 어떤 정책인지 한번 지문으로 가볼까요? 나머지 관리로서 나라의 녹봉을 먹는 너희들은 마땅히 백성들을 자식과 같이 사랑하는 나의 뜻을 충분히 하려 자기의 노급 백성들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는 노급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신라가 문제가 많아서 새 국가를 창건했다. 그러면 고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을 찾으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이거 헷갈릴 수 있겠네 라고 한 거는 노급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 노급이라고 하는 건 사실 신라 시대부터 존재하긴 하지만 노급이라고 하는 건 고려 태조 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 태조 때까지 있다가 폐지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려 태조구나. 신라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태조까지 같이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신라를 없애고 고려라는 새 왕조를 세웠다라는 거에서 태조 왕건임을 알 수가 있고요. 자, 1번 대외적으로는 남중국의 5월 일본 등과 활발히 교류하며 국교를 맺었다. 자, 남중국의 5월과 그 다음에 일본 등과 교류를 했다. 왜냐하면 내가 세운 나라를 나라로서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중국과 활발한 교류를 했던 사람 누구냐? 견훤이에요. 후백제의 견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해 왕자 대광영이 망명하자 왕계라는 이름을 주었다. 자, 발해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발해가 멸망하고 나서 귀족이나 왕족들이 고려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그러자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귀족으로 편입을 시켰고요. 특히 왕계라는 이름을 주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뭐 사성정책 같은 거겠죠. 자, 그래서 고려 초에 발해의 유민들을 수용한 사람이 누구냐? 태조. 여기서 고려 태조를 찾으시면 되고, 정계와 계백 요소를 통해서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했다. 자, 정계와 계백 요소 등을 통해서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 그러면 정계와 계백 요소라고 했어요. 요거는 이제 신하들한테 이렇게 지켜야 될 덕목을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지켜야 될 덕목을 제시한 거는 태조. 자, 그 다음에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시키고 중시했다. 평양을 서경으로 승격시키고 중시했었다. 서경이라고 해서 뭐 제2의 수도처럼 그래서 북진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경을 중시했었죠. 그리고 서경을 중시하면서 서경에 100일 동안 가 있어라. 1년 365일 동안 100일 정도는 서경에 머물러라 라고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분사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태조, 그리고 태조 왕건, 태조. 자, 그래서 태조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 견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이었고요. 여기서 여러분 지문을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앞에 지문 한번 다시 보시면 여기에서 예를 들면 뭐 신라, 신라의 정치가 쇠해서 내가 새 나라를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는 국가를 멸망시키고 새 나라를 창건했다. 이런 표현에서 아마 여러분이 고려 태조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좀 전에 우리 요런 노급이라고 하는 요런 좀 헷갈릴 수 있는 요소가 살짝 들어있기는 해요. 그런데 아마 수업 시간에 노급을 배우시면서 고려 초까지 있었다, 없어졌다라는 걸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고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 견훤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가볼게요. 조선시대 과거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문과는 정규 시험인 식년시와 특별 시험인 각종 별시가 있었다. 자, 식년시라고 해서 3년마다 보는 시험을 식년시라고 하죠. 하지만 텀이 좀 길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나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별시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뭐 진광시라든가 그 다음에 알성시라든가 이런 시험들, 뭐 백일장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 시험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문과의 경우에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합격자가 양상되었는데 만과라고 지칭되기도 했다. 이 만과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여러분 최종 합격자가 문과인 경우에는 28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만과라고 하는 건 나중에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뽑아서 1000명 뽑았다. 10,000명 뽑았다? 그래서 10,000명 뽑았어? 만과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합격하는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만과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맞아요. 잡과는 기술관을 뽑는 시험으로 문과, 무과와 마찬가지로 초시, 복시, 전시로 구성되었다. 자, 잡과라고 하는 시험은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으로서 초시와 복시만 실시되고 전시는 실시되지 않죠. 전시라고 하는 건 임금 앞에서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전시는 실시되지 않았다.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고요. 4번 1894년 가보개혁 때 폐지되었다. 네, 1차 가보개혁 때 폐지가 되죠. 자, 그래서 1차 가보개혁 때 폐지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초시복시 전시. 문과, 무과는 초시복시 전시까지 있죠. 하지만 잡과는 초시복시까지만 시행된다는 거.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고요. 9번 가볼게요. 보기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봅시다. 고려의 대외 관계, 대외 정책에 관한 내용이죠. 박서의 지휘 아래 귀주성에서 완강히 저항했다.
자, 박서의 지위 아래 귀주성에서 완강히 저항했다. 그러면은 이 박서 그리고 귀주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몽골의 1차 침입이죠. 몽골의 1차 침입. 자,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귀주성에서 저항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니은, 배중손이 왕족 승화후온. 승화후온이면 왕온이죠. 왕족이니까 온을 배중손이 추대해서 왕으로 삼았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배중손이라는 이름을 딱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별초의 항전이죠. 삼별초는 우리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는 과정에서 개경을 환도를 반대하면서 항전을 하게 돼요. 몽골에 끝까지 저항하는데 1270년에서부터 1273년까지 저항을 하게 돼요. 자, 기병부대인 신기군, 그 다음에 보병부대인 신보군이 조직되었다. 자, 기병부대를 만들려고 했던 건 여진이랑 싸워봤더니 여진이 기병이어서 우리보다 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병부대를 넣어서 군대를 편성하죠. 자, 윤관의 건의에 의해서 별무반을 편성하게 되는데 요 별무반 편성은 숙종 때. 자,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가 통주에서 패하여 포로가 되었다. 자, 그럼 여기서 강조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죠. 자, 강조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강조는 우리 역사에서 어디서 배웠냐면 강조의 정변 배웠어요. 자, 그래서 목종을 폐위시키고 살해하고 그 다음에 현종을 옹립한 사람이 강조고 이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거란의 2차 침입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때 거란의 2차 침입 때 싸움, 전투에 나갔던 강조가 여기서 포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강조 나오면 여러분이 거란의 2차 침입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거란, 그 다음에 별무반은 여진이랑 싸우기 위해서 만들었죠. 여진, 그리고 몽골, 그리고 몽골의 끝까지 저항하게 된 삼별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리을, 디귿, 기역, 니은, 리을, 디귿, 기역, 니은.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이게 이제 쭉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 어디 싸웠는지 또 누구랑 싸웠는지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 전에 일단 여러분 우리가 대외관계 순서대로 하면은 고려시대에 거란, 그 다음에 여진,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왜구나 홍건적이랑 싸운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10에서 11세기, 우리 시기로 하면은 10에서 11세기 거란이고 12세기가 몽골이고요. 아니 그 여진이고 13세기가 몽골이죠. 그리고 왜구와 홍건적이 이제 14세기 말이 되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연도라든가 뭐 순서라든가 이런 걸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크게 봤을 때 거란, 여진, 몽골, 왜구어, 홍건적 순서라는 거 몇 세기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답을 찾기가 훨씬 쉽겠죠.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 찾았고요. 10번 풀어볼게요. 보기에 기역에 해당하는 것은 왕께서 집현전 부제약 신설순에게 명하여 편찬하는 일을 맡게 하셨습니다. 이에 동방고금의 서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모두 열람하여 효자, 충신, 연려로서 우뚝이 높아서 기술할 만한 자를 각각 100인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하여 앞에 있는 형용을 그림으로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사실을 기록하여 모두 시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글과 그림으로 설명을 한 거네요. 자, 편찬을 마치니 기역이라고 이름을 하사하시고 주자소로 하여금 인쇄하여 길이 전하게 하였습니다. 자, 힌트는 이거네요. 효자, 충신, 연려에 관한 3가지 그런 얘기들을 묶은 거고 글과 그림으로 서술하였다. 자, 그리고 집현전 부제약에게 맡겼던 거죠. 그러면 집현전이라는 관청이 있었을 때의 책이라는 거고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삼강행실도구나. 자, 그리고 삼강행실도는 세종 때 편찬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자, 삼강행실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답이 바로 나왔네요. 정답은 4번. 이렇게 삼강행실도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삼강행실도는 이제 세종 때 편찬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는 입학도설, 권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리학의 입문서, 성리학 초심자들이 이제 입문서로 쓸 수 있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국조 올해의는 국가의 5가지 예절에 관한 책이고, 소학이라고 하는 건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유교 윤리서죠. 어린아이들의 유교 윤리서. 자,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정답은 3강일실도 우리 바로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책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왔지만 보통은 세종의 업적을 찾으라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11번 가볼까요? 고려시대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개경의 우창의 곡식은 관리의 녹봉으로 지출되었다. 자, 고려에서는 이렇게 서울에 이제 세곡으로 세금을 걷어서 서울로 운반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있는 창구를 우리가 경창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경창으로는 우창이 있고 그 다음에 좌창이 있었어요. 우창, 좌창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창과 좌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창의 곡식은 관리의 녹봉으로 사용되었다. 자 관리의 녹봉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우창 같은 경우는 주로 왕실의 국용으로 사용되죠. 그 다음에 좌창이 관리의 녹봉으로 사용돼요. 자, 그래서 우창은 왕실 국용으로, 광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비용으로, 그 다음에 좌창이 관리의 녹봉으로 사용됐고요. 자, 이 우창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충선왕 때 뭘로 바뀌냐면은, 자, 여기서는 풍저창. 그 다음에 나중에 좌창은 광흥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도 광흥창, 풍저창 이런 이제 창고들이 남아있잖아요. 경창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풍저창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풍저창은 충선왕 때 바뀌었지만 조선시대 풍저창은 왕실 국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그 세곡이었고 그 다음에 광흥창 같은 경우는 녹봉으로 사용되는 국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우창과 좌창이 이런 용도로 쓰여지는구나라는 거. 자, 그러면 개경의 우창의 곡식은 관리의 녹봉이 아니고 왕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었다는 거.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2번 양안과 호적의 작성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시행되었다. 그쵸? 양안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 대장을 말하고 호적이라고 하는 건 인구 대장을 말하죠. 그래서 호적과 양안이 있어야 세금을 제대로 부과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하나 더 볼까요? 양안과 호적을 작성하는 것은 어디서 작성했냐? 제 고려시대니까 고려시대의 여러 가지 기구 중에서 호적과 양안을 작성하는 기구가 어디냐면 호부에서 작성을 하죠. 그래서 그거 하나 더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맞고요. 3번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철전, 은병 등이 주조되었다. 철전. 자, 고려에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최초의 화폐가 만들어져요. 자, 성종 때 만들어진 건원중보. 이 건원중보가 철로 만든 돈이고 성종. 자, 그 다음에 고려 숙종 때 의천의 건의에 의해서 주전도감에서 은병이라고 하는 고액의 은화죠. 은화가 만들어지죠. 은병 또는 뭐 활구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자 이거는 숙종 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화폐들이 만들어졌지만 널리 유통된 거는 아니죠. 자 4번 고려 말에는 남부 일부 지방에서 모내기법이 보급되었다. 맞아요. 남부 일부 지방에서 이렇게 모내기가 실시가 되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창, 좌창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12번으로 가볼게요. 기역에 들어갈 인물과 관련된 서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반정에 의해서 왕위에 오른 중종은 자,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중종이 왕이 되죠. 한동안 공신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중종은 제위 8년 무렵에 반정 3인방이 모두 사망하면서 기존의 훈구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파트너를 구했다. 그때의 중종 눈에 들어온 기역은 살인파의 선두주자였다. 자, 훈구파가 있고 훈구파를 견제하는 살인파가 있는데 주로 중종 때 활약했던 기역이라는 살인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1510년 과거에 장원으로 합격하고 별시에 급제하여 왕 국왕인 중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후에 왕을 측근에서 보필한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고 1518년 대사원에 오르는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하였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격적 승진을 거듭한 중종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살인파는
조광조가 되겠죠. 자, 조광조 같은 경우는 너무나 급진적 개혁 정치를 실시했기 때문에 나중에 기묘사화에 연루돼서 영모에 의해서 기묘사화에 연루돼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조광조 하면은 기묘사화까지 같이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우리는 제시문으로 갈게요. 자, 소학과 향약의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자, 정약용의 여러 가지 개혁 정치 중에 요 소학과 유교 윤리 보급을 위해서 소학의 보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향약의 보급이 있었는데, 자, 중국에서 엿시향약이라는 걸 도입해서 엿시향약을 도입.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보급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사초 문제가 발단이 된 무오사화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자, 사초 문제. 그래서 이 사초라고 하는 건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사초에 실려서 이게 문제가 되죠.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사초에 실리는 바람에 문제가 돼서 무오사화가 일어나고요. 자, 이 무오사화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그러면 김일손을 비롯한 사류들, 그래서 김종직의 제자들이에요. 결국에는 무오사화로 김일손을 비롯한 김일손 등의 이런 김종직의 제자들이 제거된 거고요. 우리 좀 전에 지금 여기서 찾는 인물 조광조잖아요. 요 조광조는 기묘사화에 연루돼서 제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고, 박납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주장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심각했던 게 박납의 폐단이니까 요거를 시정하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수미법이죠, 말하자면. 쌀로 세금을 내도록. 위훈 삭제로 구세력을 제거하고 신진 세력 중심으로 정치판을 재편하려 했다. 자, 위훈 삭제라고 하는 건 중종반정 과정에서 공훈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너무나 공신을 뭐 높게 책봉이 됐다거나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공훈을 깎아버리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잘못된 공훈을 깎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렇게 되면 내가 받았던 뭐 토지라든가 뭐 이런 노비라든가 이런 포상들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다시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결국에는 이걸로 굉장히 훈구가 반발하게 되고 결국 조광조를 영모로 몰아서 죽이게 되죠. 자, 그래서 조광조, 그리고 조광조의 주장, 이런 것들이 조광조의 주장들이었고,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 중에서 예를 들면 뭐 현량과 실시가 있다거나, 그 다음에 소격서 폐지가 있다거나 뭐 등등 이런 것들, 또는 뭐 이거 말고도 경연을 활성화하자고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광조에 관한 내용들 한번 풀어봤고 정답은 2번. 그래서 무오사와 기묘사와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3번 조선 후기 보기에 주장을 펼칠 인물의 저술로 옳은 것. 재물을 비유하자면 샘과 같은 것이다. 자, 우리가 딱 재물을 비유하자면 샘과 같은 것이다. 우물물은, 자, 딱 요것만 보고도 알 수 있어. 요 정도는 뭐 여러분 알 수 있죠. 자, 우물물을 파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러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아 나라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게 되면 여공이 쇠퇴하며 찌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 공장의 기술을 익히지 않게 되면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심지어 농사가 황폐해져서 농사 짓는 법을 잊고 상업은 이익이 적어서 생업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산업공상 3인이 모두 공공해져서 도울 수가 없게 된다. 자, 산업공상의 3인이 모두 공공해진다 라고 나왔죠.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딱 알 수 있다. 요거는 우리가 소비론 또는 우물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적당한 소비가 필요하다. 소비론 또는 우물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누구의 주장이냐? 누구냐면 박제가의 주장이고요. 박제가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북학의. 자, 중상학파 실학자 중에서 청나라 학문을 배우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북학의라는 이런 책을 쓰고 북학의라는 책을 썼고요.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북학파라고 하죠. 북학파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박제가, 그 다음에 북학의, 소비론 또는 우물론. 자, 한번 찾아볼까요, 답을? 자,
답은 뭐 바로 나왔네요. 정답은 북학의. 자, 우리 이제 누가 쓴 책인지만 한번 체크해보고 전부 다 실학자의 저서인데 중요한 저서들이니까 우리가 누구의 저서인지 한번 체크해볼게요. 반개수록은 유형원. 중농학파 실학자 유형원. 균전론을 주장했던. 자, 그 다음에 과구록 이익. 자, 이익 같은 경우는 한전론도 주장했죠. 육좀도 주장했지. 그 다음에 사창제 실시 이런 것들을 주장하죠. 붕당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북학은 우리 좀 전에 박제가였고요. 그 다음에 흠흠신서. 자, 이거는 정약용의 저서죠. 정약용은 엄청 많은 저서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일표이서라고 하는 그런 좀 중요한 핵심 3권이 있잖아요. 그중에 한 권이 바로 흠흠신서. 그래서 흠흠신서는 형옥 업무의 개혁을 말해요. 형옥 업무의 개혁. 감옥 사무 말하자면 자, 내가 만약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됐어. 이런 백성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이런 형옥 업무의 개선을 제시한 흠흠신서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책, 누가 쓴 책인지 한번 체크해봤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북학의 박제가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14번 보기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 조선시대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궁중의 서적과 문서를 관리하고 국왕의 자문에 응하며 자, 문서관리, 서적관리, 그리고 국왕 자문, 그 다음에 경연 담당. 자, 매일 아침 신하들이 임금에게 정사를 보고하던 상참 등에 참여했다. 국정에 대한 보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보고에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다. 사실 우리가 여기만 보고도 첫 번째 지문만 보고도 찾을 수 있죠. 특히 경연을 주관했다라고 하는 거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홍문관임을 알 수 있네요. 집현전의 후신으로 설치된 홍문관은 성종 때 설치가 된 거죠. 자, 그러면 홍문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옥당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네, 그만큼 중요하고 핵심 관청이다 라는 뜻이고요. 사관원 사원부와 함께 3사를 구성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언론기관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교문서와 사초를 작성했다. 자, 외교문서를 작성한 기구는 승문원. 그 다음에 사초를 작성한 기구는 춘추관. 자, 그래서 요런 기구들. 자, 그래서 홍문관의 기능이 아니네요. 정답은 3번. 소속관원은 청요직이라 해서 선망의 대상이었다. 청요직이라고 하는 건 3사 청요직이고 뭐 이조전랑 청요직이고 이렇게 핵심 요직을 우리가 청요직이라고 하는데 그 청요직이라고 불릴 정도로 핵심 관청이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고 중앙정치 조직의 어떤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이 여러분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정답은 3번 찾았고요. 자, 15번 보기에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던 지역을 골라라. 첫 번째, 이상설 등이 권업회를 조직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했다. 자, 권업회라고 하는 조직은 1911년에 연해주 지역에서 만들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상설과 이동희를 정부통령으로 하는 대한광복군 정부가 조직되었다. 자, 이상설이 대통령이었고 이동희가 그러니까 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대한광복군 정부. 아무래도 정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또는 정부 조직을 가진 그런 독립운동 단체였기 때문에 대한광복군 정부는 대통령, 부통령이 있었고요. 권업회에서 만든 군정부, 그러니까 하나의 군사 조직이면서 정부이면서 그게 바로 1914년 연해주에서 조직된 자, 이 대한광복군 정부. 자, 그런데 이 대한광복군 정부가 러시아의 탄압을 받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의 영향 하에서 결국에는 없어지게 되죠. 자, 여기서는 권업회, 그 다음에 대한광복군 정부까지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그럼 답은 뭐 연해주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연해주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기구들만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갈까요? 자, 성명회라는 기구 있었고 권업회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한광복군 정부 있었고 자, 그리고 한인사회당도 있었죠. 한인사회당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13도 의군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합치게 되죠. 통합될 때 그 전에
대한국민의회라는 기구가 있었고요. 대한국민의회 같은 경우는 3.1운동 이후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임시정부. 그래서 3월 달에 만들어지게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4월 11일에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거는 3월 달에 만들어지게 돼서 이제 3.1운동 이후에 처음 만들어진 임시기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기구들이 바로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기구다. 독립운동 단체다. 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정답은 3번. 자, 16번. 보기 비석을 세우게 된 직접적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였을 때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자, 서양 오랑캐가 침범했을 때 양이 침범. 그 다음에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비전직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주화 매국. 그래서 요 비석은 척화비. 자, 그러면 척화비라고 하는 비석은 1871년에 세워진 비석이에요. 1871년? 그러면은 요 1871년에 척화비를 세우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신미양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미국이 강화도로 침범했던 이런 신미양요가 있었고, 요 신미양요를 이제 무찌르고 나서, 말하자면 격퇴하고 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서양이 쳐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싸워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통상수교 거부의 의지, 흥선대원군의 의지를 널리 이제 알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척화비를 세우게 되죠. 그러면 척화비를 세우게 된 직접적 계기를 써라. 이제 직접적 계기를 골라라. 직접적 사건을 골라라. 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 신미양요. 신미양요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1번. 운요호가 강화도 초지진을 공격하였다. 자, 무슨 사건일까요? 운요호 사건. 자, 운요호 사건은 1875년에 있었고요. 이 사건 이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죠.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 체결의 계기가 된 사건은 운요호 사건. 자, 미국이 초지진과 덕진진을 점령했다. 어디에? 강화도에 초지진과 덕진진을 점령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신미양요. 자, 이 신미양요 끝나고 나서 척화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으시면 되고, 3번 부산, 인산, 원천 항구를 개항했다. 자, 부산은 1876년에, 자, 그 다음에 인천은 1880년에, 원산 1083년에, 원산을 1880년에 개항을 하게 돼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항을 하는데, 개항을 하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 뭐냐? 강화도 조약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강화도 조약이구나. 강화도 조약의 내용 중에 이렇게 개항이 들어가고요. 구식군인들이 반외세 운동을 일으켰다. 자, 구식군인들의 반외세 운동 또는 이제 개화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거죠. 이 사건은 이모 군인들의 반란이니까 굴란. 자, 이모군란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척화비를 세우게 된 계기는, 직접적 계기는 신미양요. 신미양요의 결과, 신미양요 이후에 척화비를 세우죠. 정답은 2번.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관한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17번. 지리지를 편찬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지리지 한번 쭉 가볼게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어떤 지리지의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나 아니면 의서의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나 이런 식의 어떤 그 같은 어떤 갈래, 계열, 이런 문제, 이런 저서들을 순서대로 배치하는 문제들이 요즘 들어서 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지리지, 지리서를 편찬된 순서대로 해라. 자, 아방강역고 그랬죠. 아방강역고는 정약용이 쓴 책이고요. 요 정약용이 순조 때. 자, 그 다음에 동국여지승남. 동국여지승남은 뭐 노사신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의 성종이 이제 명령을 내려서 편찬한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지리라든가 뭐 지리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방대하게 담은 지리지. 자, 그래서 성종 때 동국여지승남. 자, 그 다음에 신참팔도지리지라고 해서 신참팔도지리지는 이제 지금 현재 경상도 부분만 남아있긴 한데 아마도 최초의 이제 지리지가 아닐까? 자, 세종 때 편찬된 거예요. 지금은 일부만 남아있죠. 자, 그 다음에 동국지리지는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우리가 한백겸 어디서 배웠었냐면 실학의 선구자 할 때 이수강 한백겸 이렇게 배웠었고요. 그래서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는 광해군 때.
자, 그러면 시기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정답은 맨 처음에 신참팔도지리지, 그 다음에 동국여지승남, 그리고 동국지리지, 아방강역고. 이렇게 순서대로 찾으시면 되겠죠? 디귿, 리을, 니은, 리을, 기역.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지리서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보기에 제시된 두 정책의 공통적으로 옳은 것,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만동묘를 철폐하고 폐단이 큰 서원을 각 도에 명하여 철폐하도록 했다. 자, 서원을 철폐했는데 특히 만동묘까지 철폐했죠. 선비들 수만 명이 대전 앞에 모여서 대궐 앞에 모여 다시 설립할 것을 청하니 대원군이 크게 놓아여 한강 밖으로 몰아내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흥선 대원군의 정책으로 서원 정리, 서원 철폐. 자, 흥선 대원군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서원을 철폐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갑자년 초에 대원군이 강력한 중원을 책임지고 귀천이 동일하게 장전 한 사람마다 세납전 2꾸러미를 바치게 하여 이를 동포전이라 한다. 자, 동포전 또는 호포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 하면 호포제가 실시가 되는데, 자, 흥선대원군의 정치 중에서 호포제 실시. 자, 호포제라고 하는 건 그동안 상민에게만 부과했던 군포를 양인에게도 부과하는 거예요. 군포를 양인에도 부과하는 거다. 자, 그래서 요 서원철폐와 그 다음에 호포제 실시가 양반들한테는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양반들의 불만이 많았던 그런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바로 이 두 가지.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옳은 것은 골라볼까요? 자, 1번 농민들의 봉기를 초래했다. 자, 서원 정리하고 서원 철폐, 그리고 호포제 실시, 호포법 실시. 자, 그러면 서원 정리는 농민들을 수탈하거나 이제 괴롭히는 그런 서원을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호포제 실시는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거둔 거죠. 당연히 농민들은 봉기를 초래한 게 아니라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농민들은 좋아했던 거. 유생들의 지지를 받으며 추진되었다. 유생들의 반발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신분제도가 폐지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자, 신분제도가 폐지가 된 거는 언제냐? 1차 가보개혁이에요. 1차 가보개혁 때 공사 노비제도가 혁파되고요. 1894년에 직접적 상관없죠. 참 시기가 다르니까. 정부의 재정 수입이 증가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자, 일단 서원을 정리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백성들을 수탈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고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예를 들면 토지나 뭐 이런 것들을 몰수하기도 하고 했을 테니까. 그 다음에 호포제는 세금을 더 걷는 거니까 당연히 정부의 재정이 확충되는 계기가 되죠.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전부 다 봤을 때 왕권 강화와 그리고 국가 재정 확충이 좀 큰 틀이었기 때문에,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실시한 제도예요. 자, 정답은 4번 공통적인 내용이었죠. 자, 19번 보기에 가와 나 조약 체결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한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자, 통감이 원래는 뭐 하는 통감이냐면, 원래 뭐 역할이 뭐냐면 외교권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외교권이 박탈되고 그 대신 통감이 파견된 거거든요. 근데 그 통감이 내정까지도 모두 장악을 하게 된 거예요. 시정 개선에 관해서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은 한일 신협약이라고 해서, 자, 통감의 권한이 좀 커진 거고, 뿐만 아니라 이 조약을 다른 말로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하죠. 자, 1907년에 체결된 거고,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넘긴다. 자, 이거는 한일 병합조약. 우리나라의 국권을 피탈당한 조약이죠. 그래서 1910년 8월. 자, 그래서 이 두 조약 사이에 1907년 7월에 정미 7조약,
그 다음에 한일병합조약, 1910년 8월에 한일병합조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이에 들어갈 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립학교령이 공포되었다. 사립학교령은 1908년에 공포가 됐고요. 안중근이 이토히로 부미를 저격하였다. 안중근이 이토히로 부미를 저격한 건 1909년 10월 26일이에요. 자, 재정고문 메가타가 화폐 정리에 나섰다. 1905년에 화폐 정리를 실시하고, 자, 메가타라고 하는 사람은 제1차 한일협약에 고문으로 왔었으니까 한국 군대를 해산하는 조칙이 발표되었다. 한일 신협약이 발표되면서 같이 부속조약으로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1907년 7월이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앞에서 우리가 1907년 7월에 발표된 정미7조약부터 1910년 8월에 발표된 이제 병합조약까지 요 사이에 들어갈 것이 아닌 것을 골라라.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권피탈의 과정들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제 20번 가볼게요. 보기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인물들을 이름을 옳게 짝지은 것은 1956년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는, 자, 일단 56년 선거. 56년 선거는 4.4 5입 개혁 이후에 말하자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그 중임 제안을 철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헌 이후에 3대 대통령 선거를 한 거예요. 자, 평화통일과 혁신 노선을 내세운 기혁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유효표의 30%를 차지해서 굉장히 급부상을 하게 되고요. 자, 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니은 후보가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혁신 노선을 내세웠다라고 했으니까 기혁에서는 조봉암이. 자, 그 다음에 민주당의 후보로 이기붕을 이겼죠. 여기서는 장면이, 그래서 조봉암과 장면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조봉암과 장면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자, 1956년 선거 한번 볼게요. 일단 자유당에서는 일단 정 대통령 후보, 부 부통령 후보, 자유당에서는 이승만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기붕이 출마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에 신익희라는 사람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부통령 후보에는 장면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무소속으로는 대표적으로 조봉암이, 물론 조봉암은 나중에 진보당이라고 하는 당을 만들게 되지만 어쨌든 혁신 계열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조봉암이 이렇게 이제 출마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승만 당선, 대통령은 이승만 당선, 그 다음에 부통령은 장면 당선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신익희는 이제 유세를 하고 지방에서 유세를 하고 서울로 올라오다가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익희가 이미 사망을 한 걸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이승만에게 또 표를 주기가 싫으니까 죽은 신익희에게 표가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추모표라고 한다고 했고, 그런 대통령 이제 선출을 하면서 선거를 하면서 거기에서 약 30% 정도의 엄청난 유효표를 얻게 되면서 이제 하나의 세력으로, 또 정치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되는 게 바로 조봉암이죠. 자, 이렇게 정치적인 이제 라이벌로 말하자면 급부상하게 된 요 조봉암을 이승만은 견제하면서 조봉암을 진보당 사건으로 몰아서 처형을 하게 돼요. 이제 말하자면 간첩으로 몰아서 죽인 거죠. 그래서 1958년에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진보당을 해산시키면서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서 1959년에 사형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1956년 선거를 한번 쭉 살펴봤고, 특히 이 당시에 자유당의 구호가 그거였잖아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갈아봤자, 이제 이 민주당에서 이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자유당에서는 갈아봤자 더 못 산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구호, 전쟁이죠. 말하자면 구호, 막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대립을 했던 게 바로 제3대 대통령 선거. 자, 그래서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인물들까지 한번 이렇게 찾아봤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한번 풀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어떠셨습니까?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았죠. 이렇게 문제가 굉장히 좀 쉽게 출제가 돼서 아마도 여러분 고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한국사라고 하는 게 물론 아주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물어보긴 하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이 요소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 기본서를 통해서 기본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숙지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방식이에요. 공부에 사실 왕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 내용을 좀 충실하게,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일단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파악, 그리고 뭐 모의고사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이제 실력을 하나씩 좀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 또는 올해 봤던 뭐 이제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전반적으로 7급 시험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그런 내용들 정확하게 숙지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 그동안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의 합격을 또 기원하면서 또 다시 공부할 친구들은 또 그만큼 다시 또 실력을 쌓아가길 바라고요. 오늘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